먼 길 다녀오셨다고요? 여의도보다 여기 더 오기 싫어질 것 같아. 여의도 가기 싫어하는데. 마리오 타워와 마리오 아울렛은 좀 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뭐 많이 좋아하시죠? 우리 최백운 교수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어서 바랍니다. 오십시오. 네. 저희 박시영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최백운 교수입니다. 오늘 굉장히 힘들게 만났으니까요. 아주 그 비례해서 유쾌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겠습니다. 네. 아유, 진짜 뭐 하루하루를 어떻게 쓰십니까? 대학 아이들 가르치는 교육도 강의도 하셔야 하고 다행인 게 책도 뭐 엄청 많이 내시던데. 다행인 게 줌으로 수업을 하니까 요즘 예. 학교 왔다 갔다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평소에 자료를 또 많이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 하시고 그러니까 대학 강의 하나 하시고 네. 책은 뭐 1년에 한 서너 권씩 내시지 않으세요? 작년에 많이 냈죠. 작년에 많이 냈죠. 예. 책 많이 내시고 그다음에 유튜브 하고 계시잖아요. 예. 최백운 TV. 그거는 일주일에 몇 번 하십니까? 네, 그것도 뭐 많이 할 수 없으니까 한 번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예. 그러고 담당 PD가 2번 하시는데 외부 또 강의 같은 것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외부 강 그러니까 난 원래 주말에는 내가 일정을 안 잡는 이유가 그 다음 주 이제 강연을 이제 그 자료 만들어서 이제 준비하셔야 되고.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글 부탁받는 게 또 많이 있어요. 어디 기고 같은 거요? 예, 근데 그것도 굉장히 제안을 하는데도 꼭 안 들어줄 수 없는 것들. 아무튼 바쁘게 사세요. 진짜 그냥 시간은 쪼개서 씁니다. 어찌 보면 매일매일 어떤 형태로든 봬요. 유튜브에서 뵙든 아니면 방송에서 뵙든 아니면 라디오에서 듣든 뭐 어떤 형태로도 뵙고 있는 우리 최백운 교수님하고 오늘 함께 시간을 보내. 두 분은 기존에 인연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아까 우리 저기 은사이시기도 하고 과 선배, 대학 그러시구나. 과 선배. 학생 시절에 박시영 대표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죠. 워낙 톡톡하잖아. 그래요? 키웠었고. 그 정도만 하는 걸로. 더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좀 유명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 뭐요 정도로. 예. 자, 아무튼 우리 최백운 교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경제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 두루두루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백운 교수님한테 좀 여쭤볼 거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따 댓글로 의견 궁금한 게 주시면 있으면, 저희가 대신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먼저 저는 좀 그 다른 데서 다스베이다나 뉴스공장에서 워낙 뭐 데이터로 많이 날카롭게 말씀 많이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게 정말 사실이 아닌 게 너무 많구나 이런 걸 이제 조금씩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집어 보려고 하고 뭔가 언론 보도가 있으면 이거 바꿔서 해석하면 뭐지? 뭐 이런 생각도 가질 텐데 지금의 우리 경제 상황이 실제로 어떻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연말 연초에 이제 대선 전국인데요. 그때 과연 경제가 어떨 건지 이게 또 궁금할 것 같아요. 이 부분 먼저 좀 말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요. 네. 지난주죠. 5월 25일 날 금요일인데 그걸 기억하는데 5월 25일이 맞죠 아마? 대통령 주재하에 네. 국가재정전략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네. 확대 재정을 이야기했던. 예. 네. 거기서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어느 경제 전문가보다도 현재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하고 처방까지 내리셨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확대재정전략회의에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뭐 많이 뉴스를 통해서 들었겠지만은 경기 회복이 우리가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회복되고 있어요. 네. 회복되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반쪽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반쪽 회복. 그러니까 아직도 반쪽은 그늘지어 있다.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그러니까 뭐 일자리 양극화라든가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청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기혼 여성 중에서 자녀가 있는 어린 자녀가 있는 이제 기혼 여성들 같은 경우가 이제 타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일자리에서요. 아무래도 이제 대면 서비스 같은 이런 분야들이 타격을 받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그 관련 산업으로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 문화 분야 같은 경우 뭐 우리 상식적으로 잘 알잖아요. 네. 문화 분야 같은 경우가
아직도 2019년 말 대비 소득이 한 2조 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 당시에 비해서. 쑥대밭이 된 거죠 문화 분야는. 문화의 예. 쪽은. 예. 근데 이제 뭐 운수 분야는 더 2조 7천억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자영업종들이 많은 소위 도매, 소매, 음식, 숙박 같은 경우가 한 2조 3천억 원 소득이 후퇴를 했다고요. 네. 그런데 그 와중에 금융 같은 경우는 3조 2천억 원 이상 소득이 증가를 했고 이 와중에도 그러니까 예. 대출 많이 하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주식도 좀 잘 나갔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인식은 난 이번에 대통령님한테 굉장히 참 결정적인 순간에 중심을 잡아주시는 거라는 걸 내가 느꼈던 게 아니 그동안에 좀 섭섭했거든. 아니 최범 교수님이 여러 처방을 많이 냈는데 예. 경제 그 정책실장이나 경제 탑들이 제대로 교수님 말씀을 안 들었어. 그래서 마음이 약간 꼬여 있었어 사실. 내가 잘 알지. 근데 이번에는 정확히 했다. 제가 그 5월 중순 때부터 이제 뭐 사적으로도 이제도 하지만은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정부하고 민주당이 꼭 해야 될 3대 과제 제가 얘기했었어요. 네. 3대 과제. 첫 번째는 뭘 했냐면은 일단 이제 그러니까 가장 시급하게 가는 것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줘야 된다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 내년도 예산을 챙겨라. 내년도 예산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년도 예산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용할 예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이제 뭐냐면은 현직 대통령은 이제 그러니까 그걸 별로 챙기지 않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사용할 돈이 아니니까. 근데 내년도 만약에 대통령 되실 분은 자기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챙길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공백 상태가 있는 네. 분인데.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에요. 임기 첫 해 예산이라는 게.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임기 첫 해에 특히 이제 개혁 정권 같은 경우 많은 개혁을 해야 되는데 경제가 뒷받침 안 되면은 재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경제를 단기적으로 경제를 이 결정짓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에요. 네.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18년도에 예. 기억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2018년도 2월달에 평창 올림픽으로 네. 소위 한반도에 봄은 찾아왔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4월달 판문점, 6월달에 싱가포르 이렇게 해가지고 예. 상반기 내내 하여간 한반도는 완전히 이제 안보는 소위 말해서 전통적인 이제니까 안보 문제는 굉장히 하여간 아주 좋은 분위기였었죠. 그러면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소위 저는 저쪽 반대편을 부패 세력이라고 그러는데 규정하는데 그쪽에서 저는 이제 경제가 공격할 줄 알았어요. 경제하고 안보 이거거든. 저쪽에 항상 가는 게. 그렇죠. 예, 하는데. 그러니까 안보는 공격할 게 별로 없고 예, 예. 경제 올 거다. 그러니까 해가지고 소주성.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그때부터 사실 그 뉴스공장 다스베이다 2년 맺은 것도 그 무렵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최저임금만 공격하기 시작하고. 예, 하고 뭐 이제 그 당시 뭐 성장률 공격하고 무슨 뭐 하여간 소득 분배, 가계 소득 얘기하고 고용, 특히 고용, 일자리. 예. 예, 고용 참사를 막 하면서 그걸 이제 최저임금하고 연결시켜서 막 얘기를 했었어요. 네, 네.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취업자 숫자가 고용 지표는 여러 가지를 보여야 되고 이제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고용률이 중요한데 취업자 숫자가 그 2018년 전체 평균으로 10만 개도 안 나왔었어요. 근데 그 이전에 한 30만 개 이상씩 증가해 갔던 거였었어요. 예? 했던 건데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확 준 거니까는 고용 참사 막 막 조중동에서 막 이렇게 보도 때리면서 해가지고 7월달, 8월달에 막 3천 명, 5천 명까지 줄어들었었어요. 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6월 달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소득주 성장으로 이렇게 소득주 성장으로 상징되잖아요. 그거를 입안한 사람이 누굽니까? 홍장표. 홍장표. 예. 홍장표 초대 경제 수석이었었죠. 지금 KDI 네, 원장으로 원장 가요. 왔죠. 네. 이 양반이 경질을 한다고. 6월 달에. 맞아요. 6월 달에요. 그리고 그해 11월 달에 네. 장하성 실장도 경질된다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홍남기가 등장하고, 예. 예? 홍남기 부총리가. 이게 뭐냐면 청와대는 대개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는 어공들이 되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청와대 어공들이 다 축출당하고 네. 늘공이. 늘공들이 다 점령을 해버렸죠. 기재부 쪽 이제 예. 하나 관료들이 다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이 정치인들이 잘 모르는 저건데 그 당시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를 보게 되면요. 지금 올해 기준으로 내년에는 제가 더 올해 기준으로 60세 이상이 67만 명씩 증가해.
엄청난 겁니다. 왜냐면 그 저기 58년 개띠부터 시작해서 몇 년간 이게 누적이 됐죠. 60년대 초반까지. 67 이게 한 작년만 해도 한 63만 명으로 64만 명 됐었는데 요즘 내년 한 70만 명이 될 거예요 이제. 그리고 60세 미만은 15세에서 60세까지는 37만 명씩 감소해요. 감소하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가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일자리를 많은 저건데 이건 인구가 막 쭉쭉쭉 감소하고 있다고. 생산 인구가 줄어들고 네, 그러면 여기서 취업자가 증가할 수가 없어. 인구가 줄어드니까. 고령층에서 증가해야 한다 이거죠. 네, 고령층 증가할 수밖에 없어. 취업자 숫자를 늘릴 수 늘리려면. 있는 방안. 근데 60세 이상이 시장에서 일자리 늘리는 건 한계가 있다고요. 본인은 노력을 하지만은. 그게 정부가 정부 예산, 정부 직접 일자리 예산이라는 게 바로 그건데 문제는 2018년도에 일자리 직접 일자리 예산을 보게 되면은 박근혜 정부 초기 때 2013년, 14년하고 거의 비슷해. 그 당시보다 고령 인구들은 60세 이상 인구는 몇십만 명이 더 증가했는데. 예? 그러니까 취업자 수가 뭐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고용 참사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서로 있으면 경제 무능론이야. 조중동에서 이제 막 이제 집중 포화한다고 경제 무능 이제 이거를 예? 하고 그러면 이제 뭐냐면 그 여론 속에서 대통령도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아까 구조적으로 취업자 수가 줄 수밖에 없는데 네. 65세 미만에서는 고령자층을 늘려야 하는데 그 늘리면 일시적 일자리다, 나쁜 일자리다, 질 낮은 일자리다 이렇게 이제 또 폄하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뭐 60세 이상들이 대개 보게 되면은 그 시장에서 얻는 일자리가 한 절반 정도 되고 나머지는 특히 65세 이상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 같은 교수 직업도 65세면 정년퇴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년퇴직한 이후의 연령층들이 시장에서 일자리 잡는 건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양반들 근데 대개 우리나라 보게 되면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네. 네? 43%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도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 양반들 노후 준비 안 돼 있는데 기초연금은 아직도 너무 적고 그러면 그 공공일자리도 없으면은 이 양반들 큰일 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안 만들면 안 만드는 대로 또 이제 그거 한다고 또 이제.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예산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예산이 2013년 수준하고 거의 같다는 거. 고령층은 확 능가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관료들의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관료의 기술. 네. 관료들이 기술이 들어가는. 우리가 검사들이 그런 건 잘할 게 아니라 검사들의 그 기술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은. 그렇죠. 근데 이 기재부 관료들도 그런 기술이 들어가요. 예? 정권은 한 5년 만에 한 번씩 바뀌지만 관료들은 계속 수십 년간 하니까 잘한다고. 아니 그 본인들의 또 자부심이 굉장하잖아요. 대한민국 여기까지 오게 한 거는 자기들 몫이 자기들이 기여한 거다. 오죽하면 못 피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가 정세균 전 총리가 이게 기재부에 나라냐 한번 때렸잖아. 그렇지. 예. 근데 뭐 때리는 게 아니라 그걸 알면서도 가만히 방치한 게 문제지 오히려 더. 그렇죠. 사실. 근데 하여간 그렇게 가면서 이제 무능 프레임 가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개혁하겠다고 들어간 사람들이 다 축출 나간 퇴장 당한다고. 그리고 관료가 장악해. 그 김상조 정책시장 됐고 홍남기 이 투톱 체제가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된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홍장표 수석이 간 다음에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면은 윤종원 지금 IBK 행장. 맞아. 예? 이 사람이 기재부 저희 관료 출신이죠. 이 사람이 경제수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들어가고 장하성 실장 자리는 누가 들어가면 김수현 사회수석이 당시 사회수석. 잠깐 그걸로 옮겨오지. 맞아. 맞아. 한 7개월, 8개월 그걸로 옮겨오는데 이 양반은 비경제 전문가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부동산에 좀 집중하고. 예, 근데 이제 비경제 전문가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그 이전에는 경제수석하고 정책실장이 다 경제통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경제통들이 다 이제 그러니까 어공들은 퇴장이니까 그 관료 세상이 된 거예요. 관료가 된 거지. 관료 세상이 된 거예요. 관료 세상이 된 거예요. 정책실장이 비경제 전문가니까 경제수석이 좌지우지하게 된 거지. 그렇지. 예.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이제 홍남기 부총리한테 이제 힘이 실리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사실상 이제 내가 볼 땐 소수자 성장 정책은 사실상 중단이 된 거예요. 그 이후에 그 다음에부터 이제 안 나오잖아. 말이 안 나와 버린다고. 안 나오게 돼 버린 거라고. 자, 그렇게 상황이 흘러왔고,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25일 날 5월 25일 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그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챙겨야 되는 거를. 전 국민 재난지원금 내년 예산 챙겨라. 예. 근데 이제 지금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스탠스에서 볼 때는 기재부에서 볼 때는 기재부는 재정 안정주의를 맨날 주장하는 사람들이니까
균형 예산으로 이제 그러니까 편성을 내년도 하려고 하는데 네, 네. 대통령이 먼저 선수를 쳤지. 예. 내년도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해라. 네. 기명령을 내렸죠. 그렇죠, 그렇죠. 예? 어. 아니,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요. 예. 본인이 쓸 돈은 아니지만은 다음 정권이 힘들지 않게 하려고. 어. 네. 아, 나 이거 보고서 내가 좀 속으로 감격했잖아. 아, 이제 대통령 이제 마음에 드세요? 아니, 난 대통령 비판한 적 한 번도 없어. 맞아요. 예. 사석에서 몇 번 뵀는데 대통령 비난한 적 한 번도 한 번도 없어요. 없어. 나는 모시는 사람들이 제대로 문제다. 하라 그런 거지.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예, 계속 그러니까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다, 하니까. 이거지. 맞아요. 그 얘기.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우리나라가 지금 1분기에 지금 초과 세수가 생겨가지고 돈이 많이 이제 들어온 거지. 19조인가 뭐 생겼다면서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는 15조 2천억 원이 이제 초과 세수가 생겼고 예. 문제는 뭐냐면 이 추경편 사항권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네, 네. 재난지원금 때문에 4차까지 네. 집행 못한 돈들이 있어. 아. 이게 선별이 바로 바뀌니까 바로 그 문제예요. 맞아요. 선별이 그 문제예요. 예. 예. 돈도 자기들이 책정한 돈도 못 써. 어. 예? 그게 또 몇 조가 있구나. 그렇지. 그거 합해가지고 한 19조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올해 실제로 이제 부동산도 많이 올랐고 해서 30 몇 조 정도 세수가 늘릴 거, 더 늘지. 더 는다는 이제 거죠. 늘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투트랙으로 이제 그러니까 손실 보상하고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전국민 재난을 다 해더라도 국채 발행 안 해도 된다 이거지. 그렇죠. 한 40조 정도를 쓰면 되는 거네. 예. 네, 대략.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죠. 가능하고 지금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이제 하는 거는 또 이제 대통령께서 학대재정 전략회의에서 세수가 이렇게 많이 확보가 됐고 이게 전 국민들의 협조 덕분으로 이렇게 된 거니까는 이거를 추경 편성하라고 이제 또 지시를 했지. 그렇죠. 예. 이게 학대재정 전략회의에서. 야, 이거 그러면 좀 이렇게 가닥이 좀 잡히면 연말 연초의 경제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 만약에 지금 4% 경제 성장.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하면은 내가 네. 계산해 봤을 때는 4.5%까지 가능해. 아, 경제 성장률이 연말에요? 네. 그렇게 어쨌든 되면은 그럼 체감을 좀 할 수 있겠네요, 시민들이. 아, 그럼 이게 너무 이제 그러니까 과열 조짐까지 나타날 수도 있는 건데 일부 분야에 따라서는 네네. 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일단은 집단 면역이 생기면 정상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그 당시부터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6월 달까지 원래 정부의 목표가 감염 취약계층들 60세 이상들이 대개 1차 접종이 완료가 될 이제 이렇게 그렇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도 실제 보게 되면 고령층들 60세 이상들은 감염률이 확 떨어지고 있어요. 네, 떨어졌죠.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사실 이건 이제 사망자가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라고 이제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제 7월 달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부가 6월 달부터 이미 좀 완화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금 좀 조만간에 조정을 하겠다고 지금 발표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이제 방역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는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못 주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예? 예. 근데 그것도 이제 명분이 사라지는 거고 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여름에 7월 달에 나는 그러니까 한번 더 풀어라. 1인당 한 30만 원씩 풀어라. 이제 이 얘기를 내가 이제 예전부터 쭉 해왔던 얘기인데. 네. 예. 그러면 대선 국면에서 경제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얘기는 야당에서 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이야기는 하겠지만 늘 레파토리니까 말은 꺼내기- 국민들이 듣기에는 뭔 소리야?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 피부에 느끼는 게 그러면 국민들도 지금 체감 경제는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업종에 따라서 약간은 다르겠지만 자영업자들도 이제는 조금씩 소비가 제일 문제였잖아요. 소비가 안 된 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대통령이 정확하게 인식한 게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기업의 투자라든가 수출은 다 회복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기업 투자가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어요. 예. 근데 이제 뭐 수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민간 소비가 아직도 이제 그러니까는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한 5.5%포인트가 아직도 낮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내상을 많이 입은 거지 뭐. 내수 업종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일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책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그러니까는 계산을 해봤어요. 1년이 지났거든 이제 지금요. 그렇죠. 지난해 이제 그러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5월달에 이제 풀었고 1차 줬을 때. 경기도 같은 데는 4월 때도 풀기 시작하고 그렇죠. 이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한 1년 정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산 평가가 가능한데 1차 때는 14조 3천억 원을 채 못 썼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절반 정도뿐이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가계소득 증가율이 그 당시에 3.5%가 증가했어요. 근데 선별로 했을 때 1.1%. 근데 문제는 뭐냐면 2분기 때가 지난해 1차 줬을 때가 가장 경제가 안 좋았을 때였었어요.
그때 유럽이나 미국에서 막 1차 대확산이 막 일어나고 난리 났을 때. 예. 근데도 그거 특히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 증가를 보게 되면은 8.5 대 1.8.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냥 게임이 승부가 확인한 거예요. 제가 그 당시 경기도 저는 사는데 경기도가 먼저 그 지급을 했잖아요. 국가에서 지급하기 전에 도 차원에서. 맞아요. 그때 자랑하셨죠. 그때 진짜 음식점 가니까 바글바글했죠. 바글바글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얼굴에 표정이 다르죠. 완전히 다르더라. 그러니까 국가가 개인을 위해서 뭔가 해줬다는 걸 처음 느끼는 거야. 그 사람들 입장에는.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한 달 뒤인가 두 달 뒤에 경기도하고 한 달 정도 차이 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족 뭐 4인 기구, 카드로 4인 뭐 가구 몇십만 기준으로 뭐 원씩, 100만 원 뭐 이렇게 나. 네. 그때는 저는 안 받았어. 그때는 또 더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뭐 그때 그 기부의 정서가 있었으니까. 기부의 정서 약간 있어서 나중에 알고 보니 1% 2%밖에 안 했더만. 마치 한 10%는 할 줄 알았는데 아무튼 그랬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야. 사람들이. 좋았죠. 그래서 이게 진짜. 근데 그러면 이제 체감도 조금 바뀔까? 금리 인상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금리는요.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물가 인플레이션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거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일시적인 현상.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미국의 제니 옐런도 마찬가지 나랑 똑같은 진단인데 과거 금융위기 때도 보면 이제 그때 참고할 만한 게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때가 차이가 뭐냐면 어쨌든 사람들이 적응하면서 소비가 이제 그러니까는 그동안 억눌렸던 게 확 갑자기 살아나는데 경제 전문가들이 그 흔히 이제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제 A씨는 B씨하고 전혀 다른 세상이 올 거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그렇게 약장사들 얘기들처럼.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그 달라진 걸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옛날 기준으로 자꾸만들 판단들 하시는데 근데 지금 경기 회복 속도가 IMF조차도 1월 달에 전망했던 거를 4월 달에 뜯어고치고 하는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예상보다 굉장히 자기들이 예상한 거가 안 맞고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좀 하반기 뭐 예를 들면 3, 4분기나 4, 4분기쯤에는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을 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상보다 빠르다는 얘기는 공급자 입장 속에서 그러니까는 공급에 대한 전망을 자기들도 그러니까 많은 재고를 쌓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적게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는 문제가 생기면서 이게 물가 상승 압력을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금세 쫓아가죠. 회복할 수 있다. 이 갭은 금세 축소돼 버렸죠. 그 지금 이제 이게 이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되려면은 내가 볼 때는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에는 쉽지가 않아요. 불평등이 해소가 되는 이상에는. 근데 불평등이 지금 굉장히 심하거든요. 심하죠. 주요 국가, 네, 선진 국가들도. 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연준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인상도 최대한 어쨌든 간에 좀 더 지켜보려고. 얘는 고용이 안 살아나고 고용이 아니, 근데 원래 사실은 이렇게 저금리를 해서 돈을 유동성을 이렇게 커지면 유동성이 사실은 자산의 불평등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원래적으로 돈 가진 사람들이 돈을 먹는 구조지 돈이 풀린다는 건 돈 가진 사람한테 가거든. 그렇죠. 네. 사실은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마치 이제 저금리니까 그 어려운 분들한테 수혜가 많이 돌아가는 것처럼 하지만 자산의 격차로 보면 훨씬 더 커질 거예요. 맞아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부도덕한 사실 어떤 정책인데 그렇죠. 돈을 풀어도 돈이 그러니까는 밑에 층으로는 안 돌고 우에만 이제 가다 보니까 자산 그 양반들은 뭐 소비할 여력은 다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산 시장으로만 일부 대출 더 받잖아요. 있는 사람. 자산 시장으로만 들어가면서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중앙은행들조차도 하는 게 그러니까는 자산 가치라도 올려가지고 그러면 그게 그만큼 또 소비로 연결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더디게 나타나지. 더디게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장기간 동안에 이 초저금리 시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클린턴 때 그러니까 재무장관 했던 그러니까 그 하버드 총장 됐었던 그 사람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불평등이 문제인데 맨날 금리만 내리고 앉아 있고 돈만 찍어낸다고 해서 무슨 뭐 저거 한다고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나는 그게 맞다고 봐. 그 진단이. 저도 그렇게 봐요. 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기려면 인플레이션 우리가 얘기할 때 제가 이제 뉴스공장에서 얘기했지만은 한 3, 4년 동안 한 2% 이상이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난 3년 동안에 보게 되면 아직도 1.4% 정도밖에 안 돼. 자, 이 얘기 한번 넘어가 볼게요. 뭐 너무 깊게 들어갈 수는 없어서
우리 지금 대선 때 되게 이제 경제 분야들이 이제 쟁점이 좀 붙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이제 먼저 뜨겁기 시작은 기본소득이 먼저 붙고 있어요. 유승민 후보도 그걸 거론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어쨌든 이재명 지사를 타깃으로 흔들어야 하니까,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이재명 지사 이제 앞서가니까 이 문제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이슈들이 경제 분야 이번에 그 대선 레이스에서 좀 불거질 것으로 보여지는지 기본소득까지 포함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우리 경제에서 나는 그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과제가 이 우리가 흔히 양극화로 얘기하지만 자산 불평등 문제.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혁신 활성화시키는 거. 이건데 기본소득이 나는 하나의 시대적인 하나의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이유가 이번 홍남기 부총리가 기재부 관료들이 홍남기 부총리는 자연인 말고도 기재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싫어하는 이유가? 누가 싫어요? 관료들이 기재부에서? 기재부 관료들이 전국민 재난지원금하고 지역화폐를 싫어해요.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이게 뭐냐면은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기본소득이 툭 튀어나온 게 코로나 전국이 없었으면은 이게 이렇게 안 나왔어요. 많은 국민들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뭐 이재명 지사는 이제 전국민 재난 기본소득 이렇게 했지만은 기본소득으로 하고 동일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사람들 그렇죠. 예, 이게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뭐냐면 기본소득이라는 게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아까 이제 기재부 모피아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재정민주주의와 관련돼 있는 문제. 재정민주주의. 지금 뭐냐면 전국민 재난지원 이 기본소득이라는 건 뭐냐면요. 기존의 조세하고 전혀 다른 게 우리가 조세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첫째는 뭐냐면 세금은 걷었는데 나한테 오는 게 없다. 오는 게 체감이 별로 안 되는 거. 된다. 예. 둘째는 뭐냐면은 불공평하다. 사업자들은 많이 가는데 탈루하고 이렇게 하는. 전문가들, 전문직들 탈세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있거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세 저항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기본소득을 공격하는 이제 소위 좌파 복지주의자들이 이게 지금 관련론 쪽으로 난 주장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거 많이 걷어가지고 어려운 사람 줘야 되는데 증세가 힘들어요. 우리 그동안 증세 얘기 많이 해볼 때 맨날 이게 저항에 직면했잖아요. 근데 기본소득은 좋은 게 뭐냐면은 세금 걷어가지고 바로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세금 걷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한 90%가 자기가 낸 세금만 더 많이 받아. 그렇죠. 그렇죠. 예? 상위 한 5%만 그러니까 더 내는 것뿐이야.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은 기재부가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자기 권한이 없어지죠. 예, 이거야. 권한. 기재부가 걸어가는 게 반대하는 게 바로 그거야. 기본소득 반대하는 이유가. 자기들이 그동안은 세금 걷어가지고 자기들이 배분하고 자기들이 그 돈 쓰는 재미로 쥐고 있었는데. 이게 힘의 원천이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려. 그래서 이게 재정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국민들의 어떤 민주적인 통제 이게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기본소득이라는 게. 그래서 기본소득은 재정 민주주의의 이게 출발점이다 내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재정 민주주의에. 지금 국민들이 그나마 이번에 그러니까는 이 검찰에 대해서 검찰에 아주 저거에서 몸서리치게 경험을 해주고 있지만은 기재부에 저거에서 이제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이제 이 기본소득이 시대적인 난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군부 독재 정권에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뭐 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로 이건 바꿨을 뿐이지 그 당시에 만들어놨었던 정부 운영 틀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거, 실험적인 것을 각 분야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방역도 그렇고 네. 재난지원금도 맞습니다. 그렇고. 네. 난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흔히 그런 표현을 쓴다고 내가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20세기의 선진국과는 다른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내가 써요.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는 이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굉장히 지금 이렇게 향상됐어요. 이 위상이. 네. 그러면 기본소득 외에 또 이슈가 될 만한 게 있어요? 이번 대선에서 경제 이슈 중에?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그 기본소득 얘기 끝내기 전에 하나만 그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네. 지역화폐에서도 왜 싫어하느냐면은 기재부가 기재부가 작년에 그 지역화폐를 공격하기 위해서
기재부 산하에 많은 연구소, 국책연구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한국행정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에다가 조세재정연구원인가? 그 용역 줘가지고 맞아요. 그거 이제 나온 공격하라고 했는데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뭐라고 이제 그막 장난질 치다가 뒤에 결론에 뭐라고 했냐면은 온누리 상품권을 더 적극 지원해야 된다. 그랬어. 근데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온누리 상품권하고 지역화폐하고 뭐 차이 뭐 느껴? 예? 오히려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고 네. 지역화폐는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다 쓸 수 있죠. 일반 그 소상공인 다 쓸 수가 있단 말이야. 더 용도가 더 넓단 말이에요. 네. 근데 뜬금없이 결론에다가 온누리 상품권을 그랬어. 아니 그리고 데이터도 경기도법 그 1차 재난지원금 분석한 게 아니라 그 전에 거. 그러니까 그거는 데이터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런 결론을 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온누리 상품권을 어디서 발행하는지 아세요? 발행하는 곳이? 조폐공사인가? 아니 왜 각 조폐공사? 지자체들이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소상공인, 아, 협회. 소상공인 응. 무슨 저기 이 소상공인 시장 이 저기 저이그 상인협의 상인협회 상인 그 저기 저 뭐냐면은 저기 그 정부 공공기관이 있어. 이게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란 데가 있어. 진흥공단. 어. 이게 이제 네.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이사장이 네. 누구냐 조봉환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기재부에서 과장부터 해서 국장까지 쭉 했던 사람이야. 거기 걸 해야 하는구나. 거기 걸 써야 돼. 그럼. 못 피하네. 왜 그러냐면은 관료들이 예. 관료들은 뭡니까 승진이야. 예. 승진인데 되게 기껏해 가봤자 국장까지 가잖아. 예. 차관 장차관은 저거니까 저 이제 정무직이니까. 정무직이지 그러니까. 근데 거기 나간 다음에 인사적체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 그렇겠죠. 그러니까 각종 기관장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금융기관 쪽에 이 기재부 관련 쪽은 다 장악하고 있잖아. 은행연합회 회장부터 해서 보험 뭐 카드 다 장악하고 있어. 자연당들로.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뭐냐면은 우리 사회 속에서 가장 불공정한 영역이 금융이에요. 금융. 그래서 나는 사실 기본소득보다도 기본소득은 조만간에 2차 전국민 주게 되면은 정리된다고 봐요. 그렇죠. 사람들이 인식이 생기죠. 그걸 확실히 이제 구치기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거고. 대선 후보 간의 논쟁은 벌이지만 네. 시민들은 경험적으로 그렇지. 이제 바로 그거예요. 알게 된 거죠. 그걸로 딴지 걸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소용없고 이제 2차로 넘어가는 게 기본금융으로 넘어갈 거라고 봐요. 기본 금융이면 좀 이재명 지사는 뭐 또 기본 대출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용어를 좀 세련되게 바꾼다 해서 기본 금융으로 바꾼 거예요. 바꿨어요? 예. 기본 대출을 하고 사실 기본 금융 같은 말인데. 그게 뭐 1,000만 원까지인가요? 그렇죠. 1,000만 원까지 1,000만 원이라는 게 소위 대부업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한도 금액 정도란 말이에요. 그거를 모든 국민이 똑같은 조건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신용등급 1등급자들이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적용받을 수 있는 금리. 다 주자는 거지. 그렇게 그러니까 저렴하게. 예를 3% 정도 된다고 하면은 그걸 한 10년 동안 이제 이자만 내다가 원금을 이제 그러니까 상환을 하고 그리고 또 상환하면 다시 또 10년 연장도 할 수 있고 마이너스 통장을 주자 이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이게 그러니까 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빨리 이 분야까지 가리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이거는 이제 나는 이제 전문가로서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거지만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 몰랐어. 내 생각보다도.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그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은행을 이용할 때 신용등급 6등급 이하들은 은행에서 신용대출 못 받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못 받는데 그거를 그 못 받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못나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야. 우리나라 은행법이라는 게 있어요. 은행법. 은행법 1조에 보게 되면 목적에 은행이 뭘 해야 되냐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은행들은 뭐냐면은 돈이 필요로 하는 곳에 돈을 그러니까 공급해 줘라. 그걸 통해서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돈 벌라 이렇게 하는 게 돼 있는 게 아니라 1조에. 예, 1조. 은행법 1조에. 예? 그렇게 해놨어요. 야. 그러면은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소위 경제학 경영학책에 나와 있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은행의 공공성이야. 그러니까 은행은 뭐냐면 땅 짓고 헤엄치기 사업이야. 이건 아무나 못해. 인가 사업이야. 인가. 금융위원회에서 인가를 받아야 되만 인가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 대부업체들의 꿈이 바로 뭐냐면 뱅커 소리 듣는 거야. 양지로 진출하는 거. 근데 그거 아까 못해. 그 사람들, 그 대부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이 은행한테 이렇게 은행은 엄청나게 이제 땅 줍고 헤엄치게 가장 싼 금리로 돈을 이용할 수 있고 중앙은행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는. 그것뿐만 아니라 영업하다가 돈이 만약에 이게 안 돌고 그러면은 중앙은행에서 무제한으로 공급돼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특혜를 받아. 그 특혜를 주는 이유가
바로 필요한 곳에 자금 공급하라고 한 거예요. 공공성을 네, 내포하고 하라고 한 거예요. 있는 그걸 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은행들이 이게 뭐냐면 금융자본들이 자기들 이제 이익 추구만 그냥 이렇게 매몰되어 온 거예요. 이걸 금융위원회가 방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치. 이게 이게 방치하는 애들이 바로 뭐냐면 모피아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욕 제일 많이 얻어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욕 먹어야 되겠네요. 금융위원회가 기재부에서 소위 말해서 금융 분야에 일했던 친구들이 글로 가. 네, 네, 갔다가 거기서 이제 퇴직하게 되면 금융기관 장을 해. 네, 네. 거기서 수억 원씩 받고 저 연봉 받고서 거예요. 뭐 수출입은행 은행장 뭐 이런 거 네.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로비하라는 거예요. 예? 은행 금융회사들한테 유리한 그러니까 정책 만들어내 데 가라고 예? 이러고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이런 문제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가화폐라는 돈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중앙은행이 없을 때 시중은행들이 이런 있었어 그때도 중앙은행이 없을 때도 미국의 연준 중앙은행이 1914년에 만들어졌어. 네, 네. 그 이전에 19세기에서도 그러니까 은행은 있었다고.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국민은행이 신한은행이 자기합수표 발행하죠. 네. 자기합수표 10만 원짜리 무슨 뭐 이런 100만 원짜리 발행하잖아요. 그거 우리 그냥 아무 저거 없이 받고 거래하고 쓰고 있잖아요. 네. 왜 쓰고 있는 겁니까? 그거 언제든지 국가화폐로 바꿔준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앙은행이 없을 때 국가화폐가 없을 때는 은행들이 어떻게 그러면 저기 저 돈놀이를 했느냐 이거예요. 바로 지금처럼 자기합수표 이런 걸 발행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럼 국가화폐가 없을 때 그걸 누가 믿고 그걸 받아줬냐?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금으로 뒷받침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금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이게 금에 의해서 자기들 돈놀이 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됐었어. 근데 국가화폐가 등장을 하면서 국가화폐는 그냥 찍어내면 되는 돈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 제약을 벗어난 거야. 확 근데 늘어나겠구나. 그렇죠. 돈놀이 할 수 있는 범위가 확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국가화폐는 뭐해? 국가가 보증한 거잖아, 가치를. 국가가 보증했다는 건 모든 국민이 집단적으로 보증한 신용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국가화폐에 대해서 내가 보증을 해줬으니까 나도 국가화폐를 이용할 권리가 있는 거야, 최소한에. 국민들이. 예. 그게 바로 기본금융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최소한에 한 1,000만 원 정도는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최범 교수가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금융민주화 문제. 재정민주화하고 금융민주화는 동전의 앞뒷면이야. 이게 기본 시리즈는 우리도 의견을 내긴 했거든. 기본소득 막 나오길래 우리가 또 경기도 도정에 대해서 용역하는 게 있어서 기본 시리즈로 가는 게 좋겠다. 이거 보니까 지금 댓글에 제일 많이 올라오는 건 경제부총리 생각 없으신가요? 라는 댓글이에요. 아, 이미 늦었어. 요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한 자, 하나 여쭤볼게요. 아니 이거 마무리 제안 지금 아니 다 마무리를 안 주셨어. 아니, 안 끝났어요? 나 언제 그러니까, 물어보지? 그러니까 이 얘기만. 내가 궁금한 것만 딱 여쭤볼게. 짧게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제일 화두가 된 것 같은데 네. 그 외에 대선 이슈로 경제 이슈 떠오를 만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금융으로 간다니까. 기본금융 두 가지. 그걸로 가. 그러면 다 이재명 지사가 어쨌든 끌고 가는 아젠다예요. 그렇지. 나머지 그러면 대권 후보 중에 아젠다가 없어요? 없어. 그러면 이낙연, 정세균 뭐 이런 분들도 없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 중에 내세우는 거 했을 때 사람들이 국민들이 생각할 때 저게 가게 되면 뭔가 세상이 변할 것 같다 이런 게 있냐고. 그다음에 지금 유승민의 공정소득은 늘 들었던 거니까 하위 50% 주는 거니? 그거 옛날에 박근혜가 다 한 것들 그런 것들. 거기도 KDI 출신이야. 왜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세요? 저기 저 책론지 수십 년 된 친구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게 있어. 경제 능력이 대선 후보 자질 중에 중요한 요소라고 말은 해. 네. 그런데 실제 해보면 대선 후보들의 지지도나 이런 걸 보잖아요. 경제 능력이 하등 안 중요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리더십만 있으면 된다. 리더십. 예를 들어 최병 교수 같은 분들 좋은 참모를 전문가를 잘 모셔다가 그렇죠. 네. 잘 쓰고 용인술 잘 쓰면 된다. 중요한 이렇게 거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국민들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요. 근데 그게 과거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인데 여기 비온디에님이 최병 교수님 경제부총리 가는 그날까지 5만 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돈까지 보내면서 지금 경제부총리 하시라는데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게 내 문재인 대통령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아주 예를 들어 드릴게.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문제에서 유일하게 사과한 데가 부동산 정책이잖아. 그렇죠, 예. 그렇죠. 2번이나 사과했어 올해. 예. 연두 기자회견하고 지난번 특별연설에서 2번이나 사과하겠어. 나는 이거 2번 사과하게 되면은 그 정책을 만든 사람들은 사직을 해야 돼. 최소한 예의야 예의. 본인이니까 모시는 분이 2번이나 사과를 하게 만들면은.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사과 안 하는 이유가 있어. 이 부동산 홍남기는 정책. 사과 안 하잖아. 부동산 정책은 사과 안 하잖아. 그렇죠. 부동산 정책은 국토부에서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러면 기재부에서 만든 기재만 과세 문제, 세금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수요 공급 뭐 이런 거 다 기재부에서 항상 주요 정책 발표할 때 홍남기가 발표하죠.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지난해 그러니까 2017년도 3월 달에 이제 대통령 선거할 때 그 당시 이제 가계부채 대책까지 내놔요. 이게 뭐 그때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동산에서 불러서도 용납 안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장기 공공임대, 질 좋은 장기 공공임대를 대규모 공급하겠다. 그러면서 이걸 부동산 정책을 얘기하면서 가계부채 총량 관리제를 도입한다. 그래서 뭐냐면 가처분 소득의 150% 이내에서 관리하겠다. 그 당시 150% 막 좀 넘어갈 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가계부채 문제가 거든 이게 맞물려 있는 문제거든. 가계부채하고 부동산은 그렇죠. 맞물려 있는데 자 그러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민주당이 이제 그러니까는 집권하기 전에 항상 했던 게 뭐냐 부동산은 수요 억제 정책하고 공급 대책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민주당은 스탠스가 수요 억제에다 초점 맞췄단 말이에요. 수요 억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과세도 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는 뭐 투기 억제한다고 해가지고 대출 규제. 예, 대출 규제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값 오르면 이제 막 가서 규제하고 이제 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하는 척해. 정권 초기니까는. 예? 하는데 연말에 딱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이제 뭐냐면 관료들의 기술이 들어가. 아, 관료의 기술. 네, 관료의 기술 들어가. 그러니까 이 관료한테 2017년, 18년에 연거푸 두 판을 당한 거야. 2017년 말에 뭘 하냐면 이제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사업을 내라. 기억나요. 이게 뭐냐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라는 건 뭐냐면은 그 김수현 아이디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양쪽에서 다 같이 간 거야. 아, 우리는 실명을 거론해. 같이들 놀아난 거야. 아, 홍남기랑. 아니 그 당시만 해도 김동연인데 김동연. 기재부 이쪽하고 같이 간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식의 논리였던 거야. 대통령한테 뭐냐면은 공공임대를 하루아침에 갈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까지 어쨌든 민간임대에 좀 의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민간임대 사업을 활성화시키려니까는 엄청난 특혜를 막 이제 몰아준 거야. 네. 세금 혜택을요. 네. 세금 혜택 몰아주니까 그러니까 뭐냐 민간임대 사업 하라는 거잖아. 다주택 소유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주택을 가지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다주택을 억제한다고 하는 정책을 내놓고 한쪽에서는 다주택을 부추기는 정책을 내놓는 거야. 모순이네. 그렇지. 이율 배반. 그게 기술이라니까. 기술. 그러면서 2018년 12월 달에 그게 나왔는데 한 달도 안 돼서 금융위원회가 여기 딱 금융위원회가 들어가. 예를 들면 금융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은 금융위원회가 뭘 가냐면은 고시를 하는데 공시를 하는데 이거 일반 국민들 기자들도 다 놓치고 앉아있고 이런 걸 거기 뭐냐면은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투기 지역에서는 대출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규제가 되잖아요. 근데 뭐냐면 임대 사업자들은 제외. 그렇죠. 이것까지 뒷받침해줘 금융위원회가. 금융위원회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부동산 정책들이 계속 꼬이는 거야. 그러니까 막 풍선 효과로 막 나타나는 그 거지. 사람들 저기 임대사업자 그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많이 했겠는데. 당연하지. 관료들 털어봐야 돼 이거. 엄청 했겠죠. 많이들 하고 있지.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승진 안 시킨다고 그렇게 하면서 막 그랬던 이유가 거기 많이 걸려난 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술이 들어가는데 대통령이 근데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제 믿고 이제 간 건데 그렇죠. 네. 사람을 자기 썼으니까는. 네. 근데 이게 거기서 이제 그런 기술이 들어가는 거야. 기술이. 그 속에서 이게 막 이제 그 가격이 오르고 그러니까는 요새 뭐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공급돼서 이딴 소리를 이제 변명으로 하고. 그렇지. 하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니까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연말에 2018 국민들과의 대화에서 저 텔레비까지 나와가지고 저 집권 초기 수준으로 가격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는 약속 못 지킨 약속을 했거든. 그게 너무 센 얘기였어요. 그렇죠. 아니 하나하나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그러니까 내세운 공약에 대해서는 본인이가 적어도 그러니까 좀 이해가 좀 필요한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간접적으로 전에 듣기로는
경제에 대한 깊은 이해도는 좀 없으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이 모시는 그러니까 특히 내가 그래서 초창기에 청와대 참모들을 내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관료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청와대 참모들이 그걸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줘가지고 내가 아주 그냥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궁지에 코너에 몰리게 그 얘기를 귀가 따갑게 들었어 내가. 그렇지. 진짜로. 한 2, 3년, 2년 됐어요. 그러니까, 2년 전부터 네. 중요한 교수님이 말씀이에요. 계속 그 얘기를 하셨어. 자,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그러니까- 면에서 경제 능력이 중요하다. 그렇지. 그 얘기지, 예. 결론적으로는. 예. 그러면 지금 경제 능력이 있는 대선 후보가 누굽니까? 내가 볼 때는 네. 우리가 흔히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러니까는 지금 유로초도 다 이렇게 만나본 경험들이 있는데 다 도와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교수님한테. 한 적이 있는데 네. 이게 뭐 나는 원래 거짓말 같은 걸 못해 성격이. 근데 그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네. 굉장히 이해력이 굉장히 빨라. 이야기를 해보면 예. 그리고 뭐냐면은 금융이 특히 굉장히 어려워하거든. 금융이 정치인들이 어렵죠. 경제도 어렵지만 금융은 특히 어려웠거든. 예. 근데 금융의 핵심적인 문제를 찝어내더라고.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그거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한테 많은 분들이 경제 가정교사로 대선 후보들이 사실 왜 아니겠습니까? 만나기를 다 예. 의뢰하시거든요. 예. 이재명 지사도 몇 번 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거 알아듣는다 이거죠. 예. 알아듣는 문제라서 음. 듣는 게 더 나아가서 핵심을 찝어내. 핵심을 내고 지적까지 한다. 예. 다른 후보들은 만난 적 없습니까? 에이 뭐 아무튼 이런 곤란한 질문 좋습니다. 야권 쪽에는 누구 없습니까? 예? 야권 쪽에서는 경제 능력이 좀 있는 후보 없어? 아니 저 유승민 말고 윤희숙은 어때요? 그래서 그 사람 요새 뭐 노벨 경제학상 뭐 예. 누구 얘기하고 앉았잖아. 예, 예. 그 학자를 알 수 없는 사람이야. 본인하고 워낙 이 경제학에서는 이게 저게 있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평상시에 관심도 안 갖던 학자야. 아니 그리고 그 학자가 쓴 책이 보니까 기본소득에 대한 애정이 있고 긍정적인 측면, 부정 측면을 다 같이 기술을 한 거야. 각자 유리한 얘기만 한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지. 기본소득이 정책적인 효과를 가할 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후진국과 선진국하고 다 이 효과가 틀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네, 선진국은 좀 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다른 정책적 수단도 같이 합쳐져야 한다 이 얘기를 한 건데 참 아무튼 윤희수 끼고 싶어서 그 윤석열의 경제 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중학교일까요? 고등학교일까요? 대학교일까요? 아니 10원 한 장 얘기 나왔으니까. 초딩 수준이야. 이걸로 갑시다. 윤석열의 윤석열 경제 경제는 능력 초딩. 예. 예, 초딩 수준이다. 자 오늘 우리 그러면 초딩들한테 명예훼손 당하겠는데. 그럴 수도 있어. 요즘 애들이 유튜브를 봐요. 요즘에는. 이게 질문 나온 것 좀 해주세요. 예. 아까 나온 것도 뭐 경제부총리 생각 없으신가요라는 얘기 많았었고 그리고 뭐 윤희숙에 대해서 평가해 주십시오라도 있었는데 기재부 개혁 방안요 이렇게 보내주신 분이 있었어요. 딱 한 줄로 보내주셨는데 기재부 개혁은요. 우리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뀔 때 이제 인수위원회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때 보게 되면 이제 새 정권이 자기의 이제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정부 조직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 그러잖아요. 건드리잖아요. 검토하잖아요. 재검토를. 그때 이제 정부 조직법을 바꿔야 돼. 조직 자체를 예, 예를 들면 기재부 정부 그러니까 옛날에 예산처럼 이렇게 나눴었잖아. 옛날에. 나눴는데 나눠가지고 되는 게 문제가 아닌 게 예. 정부 조직법 27조가 기재부를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재부 그 정부 조직법 27조 보게 되면 대통령 권한보다 외교 업무만 없을 뿐인데 이제 더 세. 이게 산하기관 임명권 있잖아. 각 부처 다 갖고 있어. 그거야? 거의 다.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것 중에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뭐냐면 한국은행이 독립적인 저걸 알고 있죠. 한국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한국은행 법을 네이버 치면 이제 다 나오니까 한국은행법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공공기관들은 거기에 그 관리 그 책임 부서가 나와. 어딘지 아세요? 기재부 경제정책과야. 국도 아니고. 과에서 한국은행을 컨트롤한다. 왜 그러냐면 기재부의 권한 중에 뭐냐면 화폐를 사무를 관장할 저걸 갖고. 화폐. 진짜?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냐면은
국가의 대한민국의 장기 발전 전략. 이게 경제 정책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청와대가 해야 되니까 이거 아니야, 있고. 작은 청와대야. 작은 청와대. 아 청와대가 통하는 걸로 알고 있어. 아니, 그러면 그리고- 조직법을 바꾸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그러니까 찢어놔야 돼요? 예를 들어 아까 지금 이제 박 대표가 그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예산처 옛날에 독립 분리돼 있었잖아요. 네. DJ 때랑 이제 노무현 때 이렇게 됐잖아. 그렇죠. 근데도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관료들한테 포획당했다 이런 이제 한탄을 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 예산처 분리해놔봤자 거기 기재부 직원들이 가.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미국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예산을 예를 들면은 예산을 백악관하고 의회가 갖고 있어. 기재부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기재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격리부 역할만 하는 거예요. 격리만 하고. 이게 정부 조직법도 바꿔야 하는 게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총리실 밑에 국무총리 밑에 국무조정실이 있잖아. 이 국무조정실 장이 장관급이거든. 근데 국무조정실이라는 거는 각 부처의 업무 중에서 이 중첩되거나 여러 공통 업무 있는 것들을 조정하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근데 아까 기재부는 부총리야, 경제부총리야. 그러니까 급이 높아. 컨트롤이 안 돼. 그렇지. 이 기재부 쪽에 컨트롤이 안 된다. 국무조정실장이. 완전 따로 노는 거구나. 그러니까 만만한 부서는 얘기할 수 있지. 근데 그런 부서들도 힘센 부서는 같은 장관이니까 여기가 더 힘이 세거든. 국무조정실 힘이 없어. 그러려면 국무총리가 여러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꿰뚫고 있어 힘을 확실히 가지고 있거나 말한 대로 청와대가 정책실에서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이걸 조율할 수 있지. 국무조정실장 똘똘한 놈 세운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기 위한 대통령뿐이 없다. 넘버 2다 이렇게 가했던 거나 내가 볼 때는 홍남기가 자기들 속으로 넘버 2라고 생각한다고. 그러겠네요. 그럴 수 있어.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권한이 거기에 이렇게 집중돼 있어. 이렇게. 이 구조를 약간 바꿔야 돼. 네. 그렇죠. 네. 다음 그 경제부총리로서 참 뭔 소리야. 자기 부총리시니까. 그다음 이거 궁금해요. 김동연 부총리가 전 부총리가 저도 그 기재부 쪽에서 상당히 어쨌든 김동연 전 부총리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만나본 적이 있는데 대선 준비를 좀 합니까? 어떻습니까? 소식. 김동연 부총리가? 예. 김동연 부총리한테 그걸 물어보지 나한테 물어보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안 들립니까? 경제 쪽에서? 나는 김동연 부총리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점수는 못 줘요. 아니 그러니까 몸은 풀고 있어요? 확실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몰라. 들으시는 말씀이 없는 걸로. 네, 물론. 오직 이재명 지사만 관심이 있다. 이걸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게 또 질문 나온 거 혹시 더 없습니까? 이제 없습니다. 그러면 경제 넘었으니까. 쪽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만 관리를 잘하면 어쨌든 아까 여러 가지 뭐 아까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도 그렇고 경제 성장률도 전체적으로 하반기 되면 선거 국면이 되면 좀씩 더 좋아질 것 같으니까. 경제 분야를 가지고 막 예를 들면 자산 불평등이 심해진 건 사실이지만 부동산과 연결된 측면도 크지만 부동산에 있어서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기조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조금 더 반발이나 이런 강도 있지 않습니까? 반발 이런 게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우려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 죽 써서 개 주는 거고 그렇게 하면은 지금 이제 정부가 내가 이제 아까 이제 정부와 민주당이 해야 될 3대 과제를 내가 얘기를 하면서 2가지 얘기했잖아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내년 예산 챙기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은 지금 청년 기본소득을 도입을 해야 돼. 청년 기본소득. 아니, 대통령도 이제 그 확대재정 전략에서 뭐냐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얘기를 이제 하고 그랬는데 중요한 얘기예요. 했는데 청년들 마음을 그러니까 쓸데없이 젠더 문제가 자꾸만 가지 말고 청년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변할 수가 없어요. 청년들이 지금 절규를 해. 너무 힘들다고. 나는 학생들 가르쳐서만이 아니라 청년들 절규를 하고 있다고요. 힘들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기본소득을 주게 되면은 집에서 청년들이 그러니까는 그 저임금 아르바이트에 서너 개 그냥 치이면서 내가 이제 그 서울시나 과거에 이렇게 청년 일자리 문제 가지고 프로젝트 하다 보면은 내가 청년 기본소득을 이재명 지사도 먼저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경기도는 나름대로 했잖아요. 했죠. 다르긴 했는데 그래서 청년들을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게 되면 옛날에부터 들은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 자기 대학 다닐 때는 그냥 뭐 적성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과 보고 점수 맞춰서 이렇게 가가지고 다녔는데 졸업하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는 좀 이제 하다 보니까 아니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뒤늦게 이제 찾았다 이거야. 근데 하려고 하는데
이거 저기 저 아르바이트에 치여가지고 도대체 집중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저 만약에 가능만 하다면은 뭐 한 달에 뭐 욕심 같아서 한 100만 원씩 한 3년 정도 지원해 주면은 자기 좀 구할 수 있겠다는 거야. 100만 원만 그러면. 그러니까 100만 원이 안 되면 한 50만 원에도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애들한테 기본소리라는 건 뭐냐면요. 아르바이트 한두 개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자유 시간을 좀 주는 거예요. 네. 그 실제로 그 사례가 2018년도에 화제의 책을 쓴 저기 저 그 28살 이제 그 청년이 있었었어. 조 누군가. 얘가 이제 그러니까는 부모가 이제 일찍이 이제 이혼을 하고 아버지가 50대인데 치매야. 그래가지고 청년 가장인데 맨날 노가다고 막 하는데 이 청년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글 쓰는 거에 자기는 관심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이제 청년 수당을 그걸 얘기 네, 듣고 줬죠. 네. 6개월 이제 지났는데 그거 됐어. 돼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하면서 글을 써 쓴 책이 아빠의 아빠가 됐다라는 얘기 화제의 책을 이제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된 거야.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고 청년들이 그 정도 그러니까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난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좋은 말씀. 저기 기성세대와 국가가 그래서 그걸로 해서 청년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다시 회복하라 이거야. 그런 게 공정성 문제라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김부겸 총리가 이 LH 문제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완전히 저기 깨끗하게 이건 저거 해야 돼. 그래서 대책까지 발표를 해야 돼. 자기 정치적인 정치 생명까지 걸고선 여기다 이건 문제를 해요. 예. 알겠습니다. 또 모시니까. 근데 네. 이렇게 좀 그 뉴스공장이나 뉴스공장 어차피 시간이 제한적이고 뭐 저 경제적인 어떤 상황 동향을 중심으로 말씀하시고 다스베이다는 이제 교수님이 준비해온 꼭지들 하나씩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다스베이다도 한 30분 정도 말씀하시면 되죠. 뭐 그 이상은 안 주잖아 시간을. 아니 뭐 여기는 뭐 1박 2일로 가능해요. 여기는 1박 2일. 교수님 의지만 있으시다면. 예, 그러니까 바쁘시더라도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좀 나와서. 근데 이 동네 오기가 너무 불편하네. 여기가 그래도 우리 저 구독자 시청자들이 뭐 교수님 운영하는 거는 오히려 경제에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이 보시는 거고 저희는 이제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인데 요분들은 또 대선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그렇죠. 약간 이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쪽에서는.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한 번씩 좀 시간 좀 내주십시오. 예. 정청동원도 자주 나와요 여기. 정의원을 왜 나한테 비교를 해? 자, 아무튼 오늘 맞아요. 저기 저 이승용 씨가 정확히 지적했네. 청년 기본소득 예산은요 정부 지시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저건요. 네. 저분 정확히 아시고 계시네. 먹방 광고하셔야 하는데 막 벌써 이거 하나 드릴게요. 교수님 산삼. 진짜 산삼이에요. 진짜? 네, 진짜 산삼. 바로 드셔보세요. 예. 진짜 산삼. 여기 와서 하시는데 여기 와서도 먹방하네. 진짜 산삼이에요. 이거. 제가 뜯어드릴까요? 예, 이거. 자, 오늘 최병훈 교수님하고 함께했던 시간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 큰 관심 보여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동시 접속자도 많았습니다.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고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뜨겁게 후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최병훈 교수님 또 나오실 겁니다. 마리오 아울렛 말고 제가 직접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레고레고님, 용희님, 사랑나무님, 구재성님, 비욘디에님, 김주영님, 대화맞다님, 문성철님, 언제나 승리님, 민주시민님 그리고 또 민주시민님 방금 또 한 번 더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좀 들어. 예. 결국 제가 까야 되는군요. 예. 자, 오늘 뭐 어떻게 재밌었죠? 예. 우리 또 최병훈 교수님 모시니까 못 들었던 얘기, 저희 박시영 TV에서 못 들었던 얘기 또 이거 안 많이 빠지지? 들려주셔갖고 풍부해진 것 같고요. 최병훈 교수님 경제부총리 갑시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 오래전부터 나왔었는데 좀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그런 결단을 내려주면 좋을 것 같고 안 되면 뭐 차기 집권해서 그렇게 해야죠. 자, 오늘 3부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